멸치 육수의 향이 코끝에 스치기도 전에 저는 그 줄을 먼저 봤습니다. LA 한인타운. 평일 오전 11시였습니다. 화려한 스테이크하우스도 예약이 꽉 찬 초밥집도 아니었습니다. 간판도 작은 국수집 앞에 미국인 수십 명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포크가 아니라 어색하게 쥔 젓가락이었죠. 그들이 기다리는 건 단 한 그릇이었습니다. 맑은 멸치 국물에 하얀 국수 한 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길래? 저는 데니얼 카터, 18년간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통 요리를 해온 셰프입니다. 한 접시에 재료 18가지를 쌓아 미슐랭별을 받았던 사람이죠. 저에게 음식은 복잡할수록 고급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재료 3개짜리 국수 한 그릇 앞에서 무너지게 될 줄은 그때까지 정말 몰랐습니다. 미국의 한식당이 최근 1년 사이 10%나 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제가 18년간 믿어온 무언가가 처음부터 틀렸던 걸까요? 이 맑은 국물 한 그릇이 어떻게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셰프의 철학을 송두리째 흔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데니얼 카터입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미슐랭 1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의 주방을 18년간 지켜온 셰프죠. 제 요리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복잡할수록 고급이다. 접시 위에 재료가 많을수록 손이 많이 갈수록 그게 진짜 요리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메뉴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을 송로버섯을 올린 오리 가슴살 요리였는데 그 한 접시에 들어가는 재료가 무려 18가지였습니다. 오리고기, 송로버섯, 푸아그라, 3종류의 허브, 5가지 향신료, 2번 졸인 와인 소스, 거기에 계절 채소 필레까지. 손님들은 그 접시를 받아들고 감탄했습니다. 한 입 먹기도 전에 눈으로 먼저 먹는 요리라고들 했죠.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음식은 예술이고 예술은 복잡해야 한다. 단순한 음식은 그냥 끼니일 뿐 요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슐랭별을 처음 봤던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심사위원이 제 오리 요리를 한 입 먹고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던 그 순간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말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맛이 한 접시에 공존하는데도 어느 하나 부딪히지 않는다고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길이 옳았다고. 복잡함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셰프의 실력이라고요. 그 뒤로 제 콧대는 한껏 높아졌습니다. 동료 셰프들이 단순한 가정식을 칭찬할 때면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런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어. 진짜 어려운 건 복잡함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18년을 살았습니다. 제 주방에는 어린 요리사들이 늘 묻곤 했습니다. 셰프님, 이렇게까지 재료를 많이 넣어야 하나요? 그럼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깊이는 복잡함에서 나온다. 단순한 건 게으른 거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확신이 얼마나 좁은 세계였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점심 영업이 끝나고 주방을 정리하는데 동료 PD인 에밀리 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에밀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음식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친구였습니다. 늘 새로운 기획을 들고 와 저를 귀찮게 하곤 했죠. 그날 에밀리가 내민 건 한식 다큐멘터리 기획서였습니다. 데니얼, 이번엔 한국 음식이야. 같이 가자. 네 눈으로 직접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저는 기획서를 대충 넘겨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식? 에밀리, 솔직히 말할게. 한국 음식이라는 게 뭐가 있어? 고기 구워서 매운 양념 바르고 김치 얹어 먹는 거잖아. 그게 무슨 요리야? 그냥 자극적인 길거리 음식이지. 에밀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가 한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먹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뉴욕의 한식당 한두 곳을 지나친 게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제 직감을 믿었습니다. 18년간 수만 접시를 만들어 온 사람의 직감을요. 굳이 먹어봐야 하나? 매운 양념으로 덮어버리는 음식은 재료의 본질을 숨기는 거야. 진짜 셰프라면 재료를 살리지 양념으로 가리지 않아. 에밀리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하얀 그릇에 담긴 맑은 국물. 그 안에 가느다란 국수 한 줌. 위에는 얇게 부친 계란지단과 파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뭐야? 잔치국수. 한국에서 잔칫날 먹는 국수야.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같은 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실망했습니다. 너무나 단순했거든요. 제 주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새벽부터 들여온 신선한 재료가 종류별로 가득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수한 버터, 이탈리아산 올리브유, 12종류가 넘는 향신료가 작은 병에 담겨 선반을 채웠습니다. 소스 하나를 만드는데도 냄비를 3개씩 썼고 며칠에 걸쳐 졸이고 거르고 다시 졸였습니다. 제게 요리란 그런 거였습니다. 끝없는 정성과 끝없는 재료의 향연.
그런 제 눈에 국물에 국수 한 줌이 든 그 사진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에밀리, 이건 요리가 아니야. 이건 그냥 아픈 사람한테 끓여주는 죽 같은 거잖아. 국물에 국수 말아놓은 거. 이걸 잔칫날 먹는다고? 결혼식에 이런 걸 댄다고?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세계에서 잔치 음식이란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캐비어, 랍스터, 샴페인.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 사람들은 가장 화려한 걸 먹습니다.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에서도 결혼 피로연 코스는 늘 가장 비싸고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요리로 채웠습니다.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만큼이나 첫 접시가 나오는 순간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귀한 날에 맑은 국물에 국수 한 줌을 먹는다니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그냥 옛날 풍습이 남은 걸까?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만 어느 것도 제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재료가 뭐야? 보아하니 국수랑 국물, 계란 정도네? 우리 주방에선 소스 하나에도 이것보다 재료가 많이 들어가. 에밀리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마치 제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데니얼, 그 국물 안에 뭐가 들었는지 너는 몰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 멸치 국물이잖아. 멸치 몇 마리 끓인 짠물. 뭐가 더 있겠어? 저는 그렇게 단정지었습니다. 그릇 속 그 맑은 국물이 사실은 어떤 정성과 시간을 품고 있는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제 옛 동료였던 마크 통슨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마크는 저와 같은 정통 프랑스 요리 출신으로 저보다 더 보수적인 셰프였습니다. 에밀리가 보여준 잔치국수 사진을 흘끗 보더니 그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데니얼, 너 설마 이런 걸 보러 한국까지 간다는 거야? 국수 한 그릇이 뭘 바꿔? 시간 낭비야. 그 비행기 값이면 보르도에서 와인 시음이나 하지. 마크는 사진 속 잔치국수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봐봐. 이게 무슨 셰프가 만든 음식이야? 동네 아주머니가 끓이는 거잖아. 우리 같은 사람이 평생 갈고 닦은 기술이 여기 어디 있어? 너 정말 18년 경력에 먹칠하고 싶은 거 아니면 가지 마. 마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에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같은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화려한 접시, 정교한 기술, 그게 우리가 믿는 요리의 전부였습니다. 마크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국수 한 그릇 때문에 14시간을 비행기에 앉아 있는다는 게 셰프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끈질겼습니다. 딱 한 번만. 네가 직접 먹어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면 그때 가서 나한테 뭐라고 해도 돼. 대신 먹어보기 전엔 판단하지 마. 그게 셰프의 예의 아니야? 셰프의 예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어딘가를 찔렀습니다. 저는 늘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먹어보지 않고 판단하지 마라.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이 사진 한 장만 보고 한 나라의 음식 전체를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지. 대신 분명히 말해두는데 나는 별 기대 안 해. 가서 확인만 하고 올 거야. 내 생각이 맞다는 것. 에밀리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가서 보자, 데니얼.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한식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순전히 비웃을기를 찾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숫자 하나가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최근 1년 사이 미국 내 한식당이 10%나 늘었다는 시장조사 자료였습니다. 한 시장조사 기관이 2024년 가을에 발표한 자료였죠.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10%. 외식 시장에서 한 종류의 음식이 1년 만에 그만큼 매장을 늘린다는 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몸담은 프랑스 요리는 오히려 매장이 줄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행이겠지. 잠깐 반짝하다 사라질 거품. 레온 떡볶이나 치즈를 잔뜩 올린 핫도그 같은 자극적인 한때의 유행. 그렇게 생각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속엔 제 자존심과 18년의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르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뉴욕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서 확인만 하자. 한식이 별것 아니라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에밀리에게 그 말을 해주자. 봐, 내가 뭘 했어. 그러고 돌아오면 되는 거다. 14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한 번도 그 국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확신이 서울의 어느 새벽 낡은 국수집 부엌에서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비행기에 오르던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한국 시간으로 늦은 오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맞은 건 솔직히 놀라움이었습니다.
공암이 어찌나 깨끗하고 거대하던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놀라움을 무시했습니다. 공항이 좋다고 음식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공항을 나서며 본 서울의 첫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선 거리,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불빛,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제가 막연히 떠올렸던 한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도시가 발전했다고 음식까지 대단한 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거든요. 에밀리는 첫날부터 저를 여기저기 끌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가장 자극적이고 화려한 한식부터 보여주고 마지막에 잔치국수로 마무리하겠다는 거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마치 무대 위 마지막 순서를 위해 앞에 모든 걸 깔아두는 연출자 같았으니까요. 첫 끼니로 그녀가 데려간 곳은 서울의 한 유명한 고깃집이었습니다. 숯불 위에서 지글거리는 고기, 매콤한 양념, 빨간 김치. 조모본이 가위로 고기를 잘라주는 모습은 흥미로웠지만 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셰프의 눈으로 그 모든 과정을 뜯어봤습니다. 불의 온도, 고기를 굽는 타이밍, 양념의 배합. 분명 솜씨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자극적이야. 양념이 강해서 고기 본연의 맛을 다 덮어버리잖아. 이건 미각을 쓰는 게 아니라 자극을 주는 거야. 저는 에밀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맛있긴 해. 그런데 이건 내가 예상한 그대로야. 강한 양념, 강한 불맛. 섬세함은 없어. 미안하지만 이런 거로 내 생각을 바꾸긴 어려울 것 같아. 에밀리는 의외로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빙긋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아직 첫날이잖아. 한국 음식은 한 가지 얼굴이 아니야. 천천히 보여줄게.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매콤한 찜닭, 빨간 국물의 찌개, 자극적인 분식. 한 끼 한 끼가 강렬한 맛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운맛, 단맛, 짠맛이 혀를 끊임없이 두드렸죠. 저는 매 끼니가 끝날 때마다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셰프로서의 오랜 습관이었죠. 그런데 그 메모는 늘 비슷했습니다. 양념 강함, 자극적, 섬세한 부족. 같은 단어가 반복될수록 제 마음속 결론도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모두 맛은 있었지만 제 편견을 깨트릴 만한 건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점점 더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그래, 한식은 결국 양념의 음식이야. 강하게, 더 강하게. 섬세함이라는 건 애초에 추구하지 않는 거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저는 에밀리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제 그만 가도 될 것 같아. 충분히 봤어. 한식은 맛있어. 인정해. 그런데 그건 자극의 맛이지 깊이의 맛은 아니야. 얘가 추구하는 요리와는 방향이 달라. 에밀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데니얼, 너 아직 진짜를 못 봤어.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 화려한 음식들이 아니야. 그럼 뭔데? 내일 새벽에 데려갈게. 딱 한 군데만 더. 거기서도 네 생각이 안 바뀌면 그땐 정말 뉴욕으로 돌아가자. 새벽이라는 단어에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새벽? 도대체 새벽에 무슨 음식점이 문을 열어? 에밀리는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가보면 알아. 잠깐, 그 가게가 어디였더라?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묘한 기분 때문이었습니다. 에밀리의 그 확신에 찬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녀는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밤의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불빛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고 누군가는 먹고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제 확신에 작은 금이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틀렸을 리 없어. 18년이야. 그 세월이 거짓일 리 없잖아. 다음날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에밀리가 호텔 로비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제법 쌀쌀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정말 가는 거야? 저는 하품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가야 진짜를 볼 수 있거든. 우리는 택시를 타고 서울 종로의 어느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도로는 한산했고 택시는 빠르게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큰 길에서 벗어나 좁은 뒷골목으로 들어서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도 높은 빌딩도 없었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줄지어 선 오래된 거리였습니다. 전날까지 봤던 번쩍이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수십 년 전에 멈춘 듯한 골목. 저는 차창 밖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곳에 뭐가 있길래 에밀리는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던 걸까? 택시에서 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어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묘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냄새를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끝 작고 낡은 가게 하나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주변 가게들은 다 어두운데 그 집만 따뜻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간판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여기야?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상상한 건 적어도 깔끔하고 세련된 가게였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이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낡아 보였습니다. 이런 데서 무슨 요리를 한다고? 에밀리, 너나 놀리는 거 아니야? 에밀리는 대답 없이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하는 낡은 경첩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흘러나온 그 냄새. 그건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습니다. 비린내라고 하기엔 너무 깊고 구수하다고 하기엔 너무 복잡했습니다. 마치 바다와 흙과 시간이 한데 섞인 듯한 냄새. 제 코가 셰프로서 18년간 단련된 제 후각이 그 냄새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코를 벌렁거리며 그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셰프에게 후각은 가장 정직한 감각입니다. 혀가 속아도 코는 속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후각이 보내온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국물이 아니라고요. 프랑스 요리에도 육수는 있습니다. 송아지뼈를 하루 종일 고아 만드는 진한 육수. 하지만 그 냄새와 이 냄새는 완전히 결이 달랐습니다. 이건 묵직하지 않으면서도 깊었고 비리지 않으면서도 바다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냄새, 뭐지? 내가 아는 어떤 육수 냄새와도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맑은 향에서 이런 깊이가 느껴지지?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맑은 나무 탁자 4개, 빛바랜 벽, 오래된 선풍기. 모든 게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낡음이 이상하게도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방 안쪽에서 한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살짝 굽었지만 손놀림만은 더없이 빨랐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솥 앞에 서서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휘젓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솥에서 바로 그 신비로운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굵었습니다. 평생 뜨거운 솥과 칼을 다뤄온 손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손이 솥 안에 무언가를 다루는 손길만은 마치 갓난아기를 어르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대비에 묘하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주방 한편에는 작은 양은 그릇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엔 다듬담한 멸치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게 소박했지만 어딘가 빈틈이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김순자 사장님이셔. 이 가게에서 60년째 잔치국수를 끓이고 계셔. 60년.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60년이라니? 제 경력 18년이 갑자기 너무나 짧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오로지 솥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저는 차마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발견하고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와요. 새벽부터 멀리서 왔네.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직 국수 한 젓가락 맛보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작고 낡은 가게에서 제가 18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김순자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주방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셰프로서 그 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사장님은 거대한 솥 앞에서 멸치를 한 마리씩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통째로 넣는 게 아니었습니다. 멸치의 머리를 떼고 배를 갈라 검은 내장을 일일이 발라내고 있었던 겁니다. 멸치 한 마리를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걸 일일이 다 손질하시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넣으면 안 되나요? 사장님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머리랑 내장을 안 빼면 국물이 써져요. 쓴맛이 나면 그건 잔치국수가 아니지. 맑고 시원해야 잔치국수예요. 사장님은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멸치 한 마리를 손바닥에 올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멸치 한 마리가 국물 맛을 다 좌우해요. 좋은 멸치를 골라야 하고 또 잘 다듬어야 해요. 손이 많이 가도 어쩔 수 없어요. 대충 하면 그게 바로 국물에 나와요. 손님 입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대충 해요? 손님 입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대충 하느냐? 그 평범한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묵직하게 쳤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분을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대충 넘겨왔던가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작 국물 하나 때문에 이 새벽에 멸치 수백 마리를 일일이 손질한다고? 우리 주방이었다면 그냥 시판 육수를 쓰거나 통째로 넣고 걸러냈을 겁니다. 시간이 곧 돈이니까요. 그런데 사장님의 손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멸치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한 손님이라도 되는 듯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주방의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제 밑에서 일하는 요리사들은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저녁이면 1초가 아까웠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만들어둔 소스를 쓰고 반조리된 재료를 활용하고 모든 과정을 최대한 단축했습니다. 그게 효율이고 그게 프로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작은 가게에는 그런 효율이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의 세계에서는 빠름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느림이, 그 더딘 정성이 곧 맛이었습니다. 저는 멸치 손질을 하는 사장님의 손끝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작은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도 그 동작 하나하나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똑같은 일을 반복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요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손질을 마친 멸치를 사장님은 마른 팬에 살짝 볶았습니다. 왜 볶으시는 거예요? 저는 또 물었습니다. 궁금증이 자꾸 솟구쳤거든요. 이렇게 한번 볶아주면 비린내가 가시고 고소한 맛이 더 살아나요. 그냥 끓이는 거랑 한번 볶아서 끓이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비린내를 잡고 고소함을 끌어내기 위한 한 단계. 그건 프랑스 요리에서 재료를 한번 굽거나 졸여 풍미를 끌어올리는 기법과 정확히 같은 원리였습니다. 단지 그 대상이 멸치였을 뿐이죠. 저는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분명 프랑스 요리를 배운 적이 없을 겁니다. 미슐랭이라는 단어조차 모르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은 제가 요리학교에서 몇 년에 걸쳐 배운 그 원리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60년의 세월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볶은 멸치를 사장님은 찬물에 넣고 거기에 다시마 몇 조각과 무 한 토막, 대파 뿌리, 말린 새우 약간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재료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무는 국물에 시원한 단맛을 더하고 다시마는 감칠맛을 끌어올리고 대파 뿌리는 잡내를 잡아주고 말린 새우는 바다의 깊이를 더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들어간 재료가 없었죠. 저는 그제야 에밀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던 그 말. 정말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맑은 국물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많은 손길과 의도가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센 불에 팍팍 끓이면 안 돼요. 그런 국물이 탁해지고 쓴맛이 나요.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시간을 들여야 맑고 깊은 국물이 나오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사장님이 멸치를 다듬기 시작한 게 새벽 4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물이 완성되려면 앞으로도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손님이 오기 한참 전부터 사장님은 이미 몇 시간째 이 국물 하나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 매일 이렇게 하세요? 60년째? 그래요. 하루도 안 빼고. 60년. 하루도 안 빼고. 그 말이 제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저는 셰프로서 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법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더 많이 만들까? 그게 프로의 미덕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 작은 가게의 할머니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더 느리게, 더 정성스럽게. 효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에밀리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니얼, 너 알아? 요즘 한식이 미국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아까 비행기 타기 전에 봤어. 한식당이 1년에 10% 늘었다며. 그거 유행이잖아.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행이 아니야. 숫자를 더 들여다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2018년 이후로 미국에 새로 문연 한식당만 450곳이야. 그것도 잠깐 생겼다 사라진 게 아니라 자리를 잡고 계속 늘고 있어. 450곳.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가늠해봤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미국은 넓잖아. 450곳쯤이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 450곳 중에 36%가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같은 대도시에 몰려 있어. 가장 입맛 까다롭고 외식 경쟁이 가장 치열한 도시들이지.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건 셰프인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레스토랑이 살아남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매년 수많은 가게가 문을 열고 또 그만큼이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그 치열한 곳에서 한식당들이 자리를 잡고 늘어나고 있다는 건 결코 가벼이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데니얼, 이건 그냥 한두 명이 좋아하는 거품이 아니야. 미국 사람들의 입맛이 진짜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솥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제 주방의 시그니처 요리에는 재료가 18가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프랑스 코스 요리 한 접시에도 평균 12가지 재료가 쓰이죠. 저는 늘 그 가짓수가 곧 깊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끓고 있는 이 국물은 핵심 재료가 단 3이었습니다. 소면, 멸치, 다시마. 거기에 약간의 부재료가 더해졌을 뿐이죠. 12가지와 3가지. 제 머릿속에서 그 두 숫자가 자꾸 부딪혔습니다. 만약 이 3가지가 제 12가지보다 더 깊은 맛을 낸다면, 그렇다면 제가 18년간 믿어온 그 철학은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그 의문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마를 한 조각 건져냈습니다. 다시마를 너무 오래 두면 국물이 미끈해지고 텁텁해져요. 딱 적당할 때 빼줘야 해요. 저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건 정확히 셰프의 감각이었습니다. 맛을 보고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쓰는 것. 누가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손끝에 새겨져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저희 주방에는 온도계와 타이머가 가득합니다. 모든 게 숫자로 관리되죠. 몇 도에서 몇 분. 그 정확함이 곧 프로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온도계도 타이머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혀와 눈 그리고 손끝의 감각만으로 그 미세한 순간을 잡아냈습니다. 저는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도구에 의지했지만 이분은 자기 자신을 도구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을 들여서요. 저는 그제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제가 아는 그 어떤 미슐랭 셰프와도 다르지 않은 진짜 장인이었습니다. 단지 그녀의 무대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이 작고 낡은 골목가게였을 뿐이죠. 국물이 무르익어갈 무렵 가게 문이 다시 삐걱 열렸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 한 분이 들어와 익숙한 듯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늘 먹던 걸로. 네,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에밀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 어르신 30년 단골이래. 거의 매일 새벽에 오신대. 저는 그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부터 국수 한 그릇을 먹으러 오는 단골. 30년이라니. 그건 단순히 배를 채우러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가게의 국물 한 그릇이 그 노인의 삶 한 부분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문득 저는 제 레스토랑을 떠올렸습니다. 제 가게에 30년째 오는 단골이 있던가. 비싼 값을 치르고 한두 번 와서 사진을 찍고 돌아가는 손님은 많았지만 매일 새벽 같은 자리에 앉는 그런 손님은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국물이 완성됐습니다. 사장님은 솥뚜껑을 열고 맑게 우러난 국물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국물을 내려다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투명했습니다. 황금빛이 살짝 도는 거짓말처럼 맑은 국물. 그런데 그 맑음 속에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겉은 고요한데 속은 아득히 깊은 그런 국물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미리 삶아둔 하얀 소면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맑은 국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노란 계란지단과 파를 살짝 얹었습니다. 재료는 정말 셋뿐이었습니다. 소면, 멸치국물, 그리고 약간의 고명. 제 주방의 그 어떤 요리보다도 단순했습니다. 사장님은 그 그릇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 식기 전에 어서 들어요. 멀리서 온 손님인데? 저는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단순한 한 그릇 앞에서 저는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걸까? 18년간 세계 최고의 요리들을 맛본 제가 고작 국수 한 그릇 앞에서 말입니다.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향이 코로 스며들자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머리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몸은 이미 그 국물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순된 느낌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셰프로서의 자존심과 그 향에 이끌리는 본능 사이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을 한 젓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한 입이 제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 순간에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국물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저는 젓가락을 든 채로 그대로 멈췄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건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맛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 맑음이 혀를 타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깊은 바다의 감칠맛이 잔잔하게 밀려왔습니다. 멸치의 고소함, 다시마의 은은한 단맛, 무의 시원함이 하나로 어우러져 입안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깊었습니다. 맑은데 풍부했습니다. 단순한데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한 입을 삼키지 못하고 한참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제 혀가 18년간 단련된 제 미각이 그 국물의 정체를 분석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재료 셋만으로 이런 맛을 낼 수 있지? 제 머릿속에서 그 질문이 미친 듯이 맴돌았습니다. 저라면 이런 깊이를 내기 위해 적어도 10가지가 넘는 재료를 썼을 겁니다. 여러 종류의 육수를 섞고 향신료를 더하고 와인으로 풍미를 끌어올렸겠죠. 그런데 사장님은 단 셋으로 제가 열로도 못 낸 그 깊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셰프로서 수많은 명품 요리를 맛봤습니다. 프랑스 3대 셰프의 코스 요리, 이탈리아 거장의 파스타, 일본의 정교한 가이세키까지. 그 어느 것도 결코 만만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요리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고 강렬하게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국물은 정반대였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부드럽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뿐이었습니다. 그 비움의 미학이 채움의 미학에만 익숙했던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기워서 더 깊어진다는 게. 저는 빈 그릇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손에 든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다시 면을 한 젓가락 떠먹었습니다. 부드러운 소면이 국물을 머금고 후루룩 입안으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면과 국물이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 같았습니다. 소면도 그냥 소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퍼지지도 너무 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적당한 탄력으로 국물을 머금되 국물에 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면을 삶는 그 짧은 시간조차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한 그릇에 사실은 수십 년의 노하우가 빈틈없이 응축되어 있다는 것을요. 멸치를 고르는 눈, 다시마를 건지는 타이밍, 면을 삶는 시간, 국물의 온도. 그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을 때 비로소 이 한 그릇이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문득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 시그니처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가 18가지. 그런데 이 잔치국수의 핵심 재료는 단 3가지. 숫자로 보면 무려 6배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3가지가 제 18가지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재료가 많을수록 다루기 어렵고 그래서 고급이라고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적은 재료로 완벽한 맛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으니까요. 재료가 3뿐이면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정직한 요리를 사장님은 60년간 매일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셰프로서의 체면도 분석하려던 태도도 다 잊은 채 그저 한 그릇을 비우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 사이 가게 안에는 손님이 몇 분 더 들어와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잠깐 들른 직장인, 밤새 일하고 들어가는 길의 청년, 그리고 아까 그 단골 노인. 다들 말없이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하나같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집밥을 먹는 듯한 그런 포근한 표정이었죠. 저는 제 레스토랑의 손님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제 요리를 받으면 먼저 사진을 찍고 감탄사를 내뱉고 옆 사람과 평을 나눴습니다. 화려한 의식 같은 거였죠. 그런데 이 가게의 손님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 고요한 만족감이 어떤 화려한 감탄보다도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릇바닥이 드러날 무렵 저는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콧잔등이 시큰해지고 목이 베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건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국물 한 그릇 안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멸치를 다듬은 사장님의 손길, 60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손님 입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대충 하느냐던 그 마음. 그 모든 게 국물 한 그릇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저는 평생 음식을 맛보며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도 저에게는 분석의 대상이었지 감동의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맑은 국수 한 그릇이 18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제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사장님, 비법이 뭐예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재료가 3뿐인데. 사장님은 제 그릇을 치우며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비법? 그런 거 없어요. 새벽부터 정성 들이는 거, 그게 다예요. 좋은 재료 골라서 시간 들여서 마음 담아서 끓이는 거. 그거 말고 무슨 비법이 있겠어요? 정성, 그리고 시간. 그게 다라고요. 저는 그 대답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던 비법이 화려한 기술이나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 그저 정성과 시간이라니.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법이라는 걸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무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밀스러운 소스 배합, 독특한 향신료, 첨단 조리 기술. 그런 게 셰프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믿었죠. 그런데 사장님의 비법은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성과 시간. 그 두 단어를 6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는 것. 그게 진짜 비법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어려운 게 가장 단순한 법이었습니다. 누구나 정성을 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 멸치머리를 일일이 떼는 일을 60년간 매일 하는 사람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 우직한 반복이야말로 어떤 화려한 기술보다도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주방을 떠올렸습니다. 12가지, 18가지 재료를 쌓아 올리던 제 요리들. 저는 늘 더 많은 재료, 더 복잡한 기술로 깊이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깊이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화려함으로 빈 곳을 채우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문득 제 요리 인생이 통째로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손님들이 제 화려한 접시에 감탄할 때 저는 우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탄이 정말 맛에 대한 감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비싼 재료와 정교한 플레이팅이 주는 시각적 충격에 대한 감탄이었을까요? 이 작은 가게에는 화려한 플레이팅도 비싼 재료도 없었습니다. 그저 맑은 국물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 그릇 앞에서 제 어떤 요리 앞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내가 18년간 믿은 게 전부 틀렸던 걸까? 그 생각이 들자 발밑이 무너지는 듯한 아찔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데니엘, 이 잔치국수가 왜 잔치국수인지 알아? 잔칫날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사장님이 면을 삶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식이나 환갑 같은 좋은 날에 이 국수를 먹었어요. 국수 면발이 길잖아요. 그 긴 면발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라고, 장수하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손님들한테 대접한 거예요. 긴 면발처럼 오래오래 살라고.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에 화려한 음식 대신 이 맑은 국수 한 그릇을 나눴는지를요. 그건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국수 한 그릇에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과 장수를 비는 가장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음식에 마음을 담는다. 저는 18년간 요리를 해왔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음식은 기술이었고 예술이었고 평가받는 작품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비는 마음을 담는다는 건 제 사전에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주름진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으로 6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잔칫날을 함께 해왔겠죠. 누군가의 결혼식, 누군가의 환갑, 누군가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새벽을요. 사장님이 잠시 옛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옛날엔 형편이 어려운 집도 많았어요. 그래도 자식 결혼시킬 땐 이 국수라도 끓여서 손님들 대접했지. 비싼 거 못 차려도 국수 한 그릇에 마음을 담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 정서였어요. 가난해도 마음만은 가득 담았다는 그 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음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순한 진실을 18년이나 요리를 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토록 자부했던 제 요리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려한 접시로 사람들의 감탄을 샀지만 사장님은 맑은 국물 한 그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왔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복잡함이 깊이라 믿었는데 진짜 깊이는 비워내는 데 있었어. 채우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데 있었던 거야. 가슴 한복판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제가 18년간 옳다고 믿어온 모든 것이 이 작은 가게에서 송두리째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하거나 억울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열리는 듯한 후련함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복잡함만이 고급이고 화려함만이 예술이라는 좁은 틀. 그 틀 밖에도 이렇게 위대한 요리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는데 저는 그걸 한 수 아래로만 봐왔던 겁니다. 그 오만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큰 걸 배웠습니다. 저는 셰프인데 사장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사장님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냥 국수나 끓이는 늙은이인데 그런 말 마세요. 부끄럽게.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그 새벽 저는 미슐랭 별 3개를 받은 어떤 셰프에게서도 배우지 못한 것을 이 작은 골목 가게의 할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사장님,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60년인데.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 국수 먹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가는 거 보면 그 피곤이 싹 가셔요. 그 맛에 60년을 한 거예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가는 그 모습에 60년을 바쳤다는 말. 저는 그 대답 앞에서 셰프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깊이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저는 한 번 더 가게 안을 돌아봤습니다. 사장님은 벌써 다음 손님을 위해 또 멸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작고 굽은 등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거장보다도 커 보였습니다. 새벽이 지나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아침 햇살이 비쳐 들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제 안의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에밀리가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때, 데니얼? 아직도 잔치국수가 아픈 사람한테 끓여주는 죽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평생 본 가장 위대한 요리 중 하나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셰프로서의 패배 선언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백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맑은 국물의 맛이, 사장님의 손길이, 긴 면발에 담긴 그 따뜻한 마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구름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구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제 요리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요리했던가? 누구를 위해 요리했던가? 평가받기 위해서였나?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였나? 오는 길에 봤던 그 단골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찾던 사람. 사장님의 국수는 그의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삶이 되는 요리를 단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본 적이 있었던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이 잔치국수가 정말 어떤 흠의 일부인지 그 숫자의 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고요. 에밀리가 말한 그 한식 열풍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를요. 뉴욕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엔 단 하나의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맑은 국수 한 그릇이 정말 거대한 물결의 일부일까? 아니면 그저 한 노포의 특별한 사연일 뿐일까? 저는 한식의 미국 진출에 관한 자료를 닥치는 대로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르는 숫자들 앞에서 저는 점점 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K푸드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2025년 한국의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무려 136억 달러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136억 달러. 처음엔 그 규모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것에 빗대봤습니다. 웬만한 글로벌 대기업의 한 해 매출에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그게 한 나라의 음식 수출액이라니. 그건 작은 나라의 음식이라고 가볍게 볼 수 있는 규모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식은 이미 세계 식탁의 한 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라멘이라는 단 하나의 품목이 한 해에 15억 달러치나 수출됐다는 겁니다. 전년보다 22%나 급증해서 처음으로 10억 달러 고지를 훌쩍 넘어선 거였죠. 라면 하나가요?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웬 요리가 이렇게 세계인의 입맛에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 그 새벽 잔치국수의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한국의 면 문화가 단지 잔치국수 하나가 아니라 거대한 흐름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면을 사랑해왔으니까요. 긴 면발에 장수의 의미를 담고 잔칫날 정성껏 끓여 나누던 그 문화, 그 깊은 뿌리가 있었기에 라면이든 잔치국수든 한국의 면 요리가 세계인의 마음을 이렇게 단단히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에밀리가 종로에서 말했던 그 숫자들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 내 한식당이 최근 1년간 10% 늘었고 2018년 이후 새로 문 연 한식당이 450곳에 달한다는 것. 막연한 이야기인 줄 알았던 그 숫자들이 자료 속에서 또렷한 사실로 확인되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식 치킨 체인 7곳이 미국 안에서만 40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년 대비 22%나 성장한 수치였죠. 405개의 매장. 저는 뉴욕 거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언젠가부터 한국식 치킨집 간판이 부쩍 늘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저 무심코 지나쳤을 뿐 저는 그게 어떤 거대한 변화의 신호인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유행이 아니었구나. 흐름이었어. 거대한, 멈출 수 없는 흐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거든요. 저는 세계 음식의 흐름을 읽는다고 자부하는 셰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 거대한 변화를 저는 편견이라는 색안경 때문에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18년 전 요리를 막 시작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음식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어떤 재료든 어떤 요리든 배우려는 마음으로 다가갔죠. 그런데 미슐랭별을 받고 명성이 쌓이면서 저는 어느새 그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기준이 곧 정답이라고 믿게 됐던 겁니다. 그 오만이 저를 이렇게 좁은 세계에 가둬놓았던 거였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진짜 셰프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며칠 뒤 에밀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잔치국수를 파는 작은 팝업 가게가 화제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줄을 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LA에 도착한 건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작은 가게 앞에 미국인 수십 명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도 아니고 유명 셰프의 가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맑은 멸치 국물에 국수를 마는 작은 잔치국수 팝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백인도, 흑인도, 히스패닉도 다양한 사람들이 손에 젓가락을 들고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줄은 가게 모퉁이를 돌아 옆골목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들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내심 있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처음 보는 잔치국수 사진을 미리 검색해보고 있었고, 어떤 이는 이미 먹어본 듯 친구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인트로의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떠올렸던 바로 그 줄. 멸치 육수 한 그릇 앞에 늘어선 그 줄을 저는 마침내 두 눈으로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줄 한쪽에 서서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국수를 받아들고 한 입 먹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옆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거 너무 편안한 맛이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또 다른 중년 남성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에 지쳤는데 이건 다르네. 속이 편하네. 제 앞에 줄을 선 노부부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거 옛날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던 수프 같지 않아? 화려하진 않은데 자꾸 생각나는 그런 맛. 맞아. 집밥 같은 거지. 매일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은 집밥 같은 맛, 자꾸 생각나는 맛. 그 표현들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18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평가였습니다. 제 화려한 요리에 사람들은 대단하다, 예술이다 라고 말했지만 자꾸 생각난다거나 집밥 같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하게 이해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줄을 선 건 자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맵고, 더 짜고, 더 강한 맛을 찾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쫓는 삶에 화려하고 복잡한 것들에 지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맑고 단순한 국물 한 그릇에서 위로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속으로 대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줄 선 건 자극이 아니야. 위로였어. 맑은 국물 한 그릇에 위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김순자 사장님이 60년간 끓여온 그 마음이 바다를 건너 이곳 LA의 미국인들에게까지 닿고 있었던 겁니다. 정성과 시간으로 우려낸 그 따뜻함이 언어도 국경도 뛰어넘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음식의 진짜 힘은 혀를 자극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위로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요리도 사람의 지친 마음을 보듬어주지 못하면 그저 한순간의 감탄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자꾸만 그리워지는 법이었습니다. 제가 18년간 만들어온 요리는 사람들의 감탄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한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도 줄을 서서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종로의 그 국물만큼 깊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한국에서 건너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제가 셰프라는 걸 알자 그들은 수줍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고향의 어머니가 끓여주던 잔치국수 맛을 미국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작은 팝업을 시작했다고요.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입소문을 내고 그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서 이렇게 줄이 길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화려한 마케팅도 비싼 광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맛을 전하고 싶다는 그 진심 하나가 이 줄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저는 그 국수를 먹으며 줄을 선 미국인들의 표정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 옛 동료 마크 톰슨이 제 가게에 들렀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제가 잔치국수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예전과 똑같이 비웃었습니다.
매뉴얼, 너 진짜 변했구나. 명색이 미슐랭 셰프가 국수 한 그릇에 빠져서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국물에 면 말아놓은 거잖아. 예전 같았으면 저도 그 말에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방식대로 멸치머리를 하나하나 떼고 마른 팬에 볶고 다시마와 물을 넣어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국물을 우렸습니다. 마크가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동안 저는 묵묵히 한 그릇의 잔치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국수를 마크 앞에 내려놓으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웃지 마. 한 입 먹어보고 말해. 마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 모금 떠 마셨습니다. 그 순간 마크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 모금을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입 면을 떠먹었습니다. 시큰둥하던 그의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한참 만에 마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뭐야? 어떻게 이런 맛이? 재료가 뭐가 들어간 거야?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멸치, 다시마, 무. 그게 다야? 그리고 하나 더. 정성? 마크는 멍한 표정으로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건 정확히 몇 달 전 제가 종로의 그 가게에서 지었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떤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편견에 갇혀있던 또 한 사람이 맑은 국물 한 그릇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마크는 한참 동안 그릇을 비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케뉴, 미안해. 내가 함부로 말했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였어. 단순한 게 아니라 단단한 거였구나. 단순한 게 아니라 단단한 것. 마크의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잔치국수의 단순함은 비어있는 단순함이 아니었습니다. 60년의 세월과 정성으로 빈틈없이 채워진 단단한 단순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맛은, 이 마음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입맛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화려함이 아니라 새벽부터 우려낸 맑은 국물 한 그릇의 정성으로 말입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레스토랑의 메뉴판을 새로 짰습니다. 18년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그 화려한 18가지 재료의 시그니처 요리를 메뉴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메뉴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름은 정성 한 그릇이었습니다. 종로의 그 잔치국수에서 영감을 받은 메뉴였습니다. 맑은 멸치 국물에 직접 뽑은 가는 면. 화려한 고명도 비싼 재료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성과 시간으로 우려낸 한 그릇이었죠. 제 미슐랭 레스토랑의 메뉴판에 가장 단순한 그 한 그릇이 당당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직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죠. 미슐랭 셰프가 왜 이런 단순한 국수를 내느냐고요? 제 결정에 가장 놀란 건 오히려 제 밑에서 일하던 요리사들이었습니다. 늘 복잡함을 강조하던 제가 갑자기 재료 3자리 국수를 시그니처로 올렸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히 들려줬습니다. 새벽 4시에 국수집, 멸치를 다듬던 할머니, 그리고 그 맑은 국물 한 그릇이 제게 가르쳐준 것들을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요리사들도 제가 끓인 잔치국수를 한 그릇 맛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입 맛본 손님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손님은 국물을 다 비우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그릇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제가 종로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한 단골 손님은 그 국수를 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프, 이 집 요리는 늘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국수는 대단한 게 아니라 따뜻하네요. 오늘 하루가 참 힘들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위로받는 기분? 저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제 요리가 사람의 마음에 닿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뒤로 정성한 그릇을 찾는 손님이 점점 늘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국수를 먹으러 온다고 했고, 어떤 손님은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 화려한 요리들을 보러 오던 손님들이 이제는 그 단순한 국수 한 그릇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종로의 그 단골 도인이 떠올랐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한 그릇을 찾던 그 사람. 이제 제 가게에도 그렇게 한 그릇을 찾아 마음을 기대는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던 종로의 가게를 잊지 않았습니다. 가끔 에밀리와 연락하며 김순자 사장님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사장님의 가게는 여전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그 작고 낡은 가게에는 어김없이 불이 켜졌습니다. 사장님은 여전히 멸치머리를 하나하나 떼며 맑은 국물을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간 뒤에도 그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요. 그 한결같음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미국에서 자기 국수가 화제가 됐다는 것도, 한식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저 오늘도 가게를 찾아올 한 사람을 위해 똑같이 정성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전해준 이야기로는 제가 다녀간 뒤 그 가게에 외국인 손님이 조금씩 늘었다고 합니다. 한식을 찾아 한국에 온 여행자들이 골목 깊숙한 그 노포를 일부러 찾아온다는 거였죠. 그런데 사장님은 외국인 손님이 와도 한국인 손님이 와도 한결같이 똑같은 국수를 똑같은 정성으로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그저 따뜻한 한 그릇을요. 어쩌면 그 무심한 한결같음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란하게 내세우지 않아도 묵묵히 제 할 일에 정성을 다하는 그 우직한 말입니다. 옛 동료 마크 톰슨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 잔치국수를 맛보고 무너졌던 그날 이후 마크는 종종 제 가게에 들러 그 국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도 한국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맑은 국물의 비밀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거였죠. 한때 국수 한 그릇이 뭘 바꾸냐며 비웃던 그가 이제는 그 한 그릇을 배우러 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음식이 가진 진짜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편견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음과 마음을 잇는 힘. 그건 어떤 화려한 기술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정성만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입맛을 무너뜨린 건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재료도 정교한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벽부터 우려낸 맑은 국물 한 그릇,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18년간 복잡함을 쫓았습니다. 더 많은 재료, 더 화려한 기술, 그게 깊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의 작은 국수집에서 저는 진짜 깊이를 배웠습니다. 진짜 깊이는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데서 나오고 진짜 정성은 화려함이 아니라 한결같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돌이켜보면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저는 참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만 보고 한 나라의 음식을 비웃었고 단순한 것을 미완성으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런 제가 그 단순한 국수 한 그릇 앞에서 18년의 자만을 모두 내려놓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제 자신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식이 지금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이유도 결국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푸드 수출 136억 달러, 라면 15억 달러, 미국내 450곳의 새로운 한식당. 그 화려한 숫자들 뒤에는 김순자 사장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묵묵히 정성을 들이는 그 무수한 손길들이요. 화려한 마케팅이 한식을 세계에 알린 게 아니었습니다. 한 그릇 한 그릇에 담긴 그 진심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저처럼 편견에 갇혀있던 사람도 결국 그 진심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제 레스토랑의 정성 한 그릇 메뉴는 지금도 매일 많은 손님들이 찾습니다. 저는 그 국수를 끓일 때마다 종로의 그 새벽을 떠올립니다. 멸치를 다듬던 사장님의 거친 손, 맑게 우러나던 황금빛 국물, 그리고 손님 입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대충 하느냐던 그 한마디를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위대한 요리는 사람을 감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는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위로의 힘을 저는 한국의 작은 국수집에서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종로의 그 가게에는 불이 켜져 있을 겁니다. 새벽 4시 한 할머니가 누군가의 행복을 빌며 정성껏 국물을 우리고 있을 겁니다. 그 맑은 국물 한 그릇이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울지. 그걸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화려함은 잠깐 눈을 사로잡지만 정성은 영원히 마음에 남습니다. 그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실을 대한민국의 잔치국수 한 그릇이 온 세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